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연규호 작가님의 단편소설 묵주반지는 알고 있다 입니다. 이 작품은 신경과 의사이자 소설가인 연규호 작가님의 작품으로 2008년에 제5회 미주 펜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연규호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투탕카멘의 녹슨 단검과 뇌신경과학으로 본 마음과 문학의 세계가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는 이전 영상인 서독광부의 아들과 아래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묵주반지는 알고 있다. 연규호 1. 그의 나이 60세, 미국 이민 1.5세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변호사 스티브 강은 오늘 아주 감격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바쁜 일정을 가차없이 취소하고 아내 주디아와 같이 사무실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롱비치 등대 레스토랑에서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명문 스탠포드 의과대학 4학년생인 아들 데비드가 며칠 전에 예고도 없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밀리에 교제해온 같은 의과대학 1학년생인 23세의 에리 맥나이트라는 여학생을 그에게 정식으로 소개한다고 했다. 에리 맥나이트? 한국 이름이 아닌데 어쩌지? 순간적으로 서운했으나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보니 그래도 다인종이 엉켜 사는 미국에서 명문대학에 다니는 의학도 여성을 만났다고 하니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수락했다. 며칠 후 아들은 그에게 토요일 오후 6시 등대에서 만나요 라고 당당하게 확인 전화를 했다. 하필이면 등대 식당에서? 그는 잘못 들었나 하고 그의 귀를 의심했었다. 어느덧 26년 전 등대 식당에서 있었던 아련한 옛 기억이 새삼 언 땅을 들치고 고개를 쏙 내미는 새싹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래, 롱비치 등대 식당. 그에게 있어 롱비치는 그가 보낸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도시이다.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이민와 삶의 두무리를 튼 첫 도시이다. 흑인과 멕시칸이 꽤 많은 롱비치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버클리 대학에서 4년을 보낸 후 롱비치로 다시 돌아와 UCLA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단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롱비치 중심가에 있는 대형 A로펌에 취직이 되자 한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그를 칭찬해 주었다. 그뿐인가 여기 A로펌에서 4년 후배가 되는 똑똑한 스탠퍼드 법대 출신의 유대인 여성 변호사를 만나 결혼을 했다. 아내는 부유한 유대인 부모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줄 뿐만 아니라 미모와 능력을 겸비한 여 변호사이기에 백인들마저도 부러워했다. 건강한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팔로스 버디스 맨션에서 넉넉하게 살아온 지 20년이 됐다. 통틀어 지난 34년 그는 여기 롱비치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동정심을 갖고 법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금전의 사정을 가리지 않고 성심껏 도와줬다. 미국 사회는 물론 한국 이민사회에서도 명성이 자자해 지역사회를 위한 모임에 초청 연사로 자주 참석하다 보니 웬만한 정치인들과도 친구처럼 지내게 됐다. 그는 말한다. 나는 고생을 자처한 이민 1세대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자랐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겸손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고속도로 710번이 로스앤젤레스 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롱비치 해안에서 항만 입구를 만들며 연안도로로 바뀌어 동서로 달리게 되는데 이 해안 주위로 배는 건물들은
한결같이 호화롭고 웅장하다. 서편으로 유명한 퀸 메리호와 식당, 동편으로는 우뚝 솟은 롱비치 콘벤션 센터, 하얏트, 메리어트, 힐튼 호텔, 수족관, 크고 작은 개인용 요트와 유람선 정착장, 그리고 거의 중앙부에는 밝은 빛을 바다 밖으로 힘차게 내보내어 배가 들어오도록 유도해 주었던 등대가 이제는 주홍색의 지붕으로 연결되면서 관광 유적지가 됐다. 이 건물 안에 유명한 등대 식당이 있어 관광객을 맞아준다. 연안도로를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서 원유를 퍼올리는 굴착기가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듯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큰 절을 한다. 아울러 높이 치솟은 야자나무 잎새도 이에 화답하는 듯 파르르 부채춤처럼 떨고 있다. 가끔 태평양이 훤히 내려다보는 해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보면 온 몸에 활력이 되솟는다고 그가 말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붉은 지붕 위에 붉은색을 칠한 등대가 우뚝 솟아있는 등대식당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옷매무새를 확인한 후 금으로 도금을 했는지 유달리도 번쩍이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아들과 그의 애인이 반갑게 맞아준다.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옆을 보니 그보다 조금 먼저 온 아내가 주먹 크기만한 손거울을 들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스탠포드 의대생이라는 신분 하나로도 자랑스러운데 이제 23살로 활짝 핀 그녀는 티 없는 웃음을 띠며 장래의 시아버지가 될 그를 환영해 준다.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첫인상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혼혈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에리는 나처럼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한국인입니다. 아들은 자랑스럽게 애인을 소개한다. 유대인? 순간 그는 그의 아내 주디아와 아들 데비드를 생각해 보았다. 주디아의 부모는 1950년 초에 헝가리에서 미국 롱비치로 이민 온 유대인으로 그 당시 이민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빈민가 게토에 살면서 세탁소, 잡화점을 운영하며 차근차근 많은 부동산을 사들여 알뜰한 부자가 되자 롱비치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팔로스 버디스에서 살아왔다. 어린 주디아는 부모 덕에 고생 모르고 스탠포드에서 법학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가 됐다. 그러기에 아내 주디아는 아들 데비드에게 유대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는 정반대로 한국 교육을 열심히 시켰다. 아무렴 비록 미국에서 살지만 한국 사람이 돼야지 유대인은 안 돼. 라고. 아버지, 에린의 가족도 우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들은 상기된 목소리로 에리의 가족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했다. 에리의 아버지는 1940년대에 미국 위스콘신으로 이민 온 폴란드계 유대인이며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 에리는 천주교 신자로 한국인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로 한국인을 원하시겠지만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 그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이 얼떨떨한 마음으로 아들을 다시 쳐다보았다. 한국인보다 유대인을 선호하며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는 아들놈이 과연 내 아들인가라는 후회가 솟았으나 참아야 했다. 그 후 저녁 식사 모임은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미국 상류사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붉은 와인잔 속에는 한없이 많은 야외의 축복이 엉켜있는 듯 했다. 특별히 유대인 아내는 유대인의 피를 가진 에리와 아들에게 아주 만족한 듯이 와인잔을 자주 부딪혔다. 모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멀리 퀸 메리호, 콘벤션 센터, 수족관, 여기저기 있는 호텔들은 마치 경쟁을 하듯이 온갖 네온사인을 밝혀 그들을 환영하는 듯 했으며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가 성공한 이민자들을 축복하는 듯 했다. 2. 돌이켜보니 어느새 47년 전 1967년 여름이었다. 40 초반 그의 부모는 영어도 잘 못하고 돈도 없었기에 쾌쾌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밤에는 청소를, 낮에는 햄버거 가게에서 일만 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마침내 세탁소를 인수받아 휴가도 없이 수년간 경영해왔다. 그리고 13년 후 1980년 그가 A 로펌에 취직이 됐을 때 50 중반의 아버지 머리는 백발이 됐으며 어머니는 허리가 굽었다. 아들이 변호사가 됐으니 남들에게 구질구질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지저분한 롱비치를 떠나 인근 토렌스로 이사갔다. 변호사가 된 그에게 여기저기에서 중매가 들어왔으나 직장 일하기도 바빠 퇴짜를 놨다. 4년 후 그가 일하는 로펌에 미모의 여성 변호사 주디아가 당당히 입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게 됐었다. 어떻게 해서 사랑이 시작됐는지는 모르나 변호사라는 직업과 인류대학 출신이면 최고의 신랑 신부감이라는 한국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자연 발생적인 강박관념이 이 둘을 자연스레 묶어주었다. 종교가 확실하지 않은 그를 압도한 것은 종교가 확실한 유대교였다. 돈 많고 뒷배경이 더 좋은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려면 주디아와 결혼하는 것이 엄청난 대박일 수도 있다는 한국 사람의 허풍도 있었다. 뜻밖에도 주저주저하는 그보다 주디아가 더 적극적이었기에 둘은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다. 강력한 유대인 사회에 유약한 1.5세대의 한국 청년이 흡수되는 듯 했다.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기른 아들인데 유대인에게 빼앗기다니. 어머니는 분한 마음으로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1987년 여름 그와 주디아는 롱비치에 있는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식과 유대식 반반으로 된 어중쩡한 결혼식 때문에 어머니는 며칠 밥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었다.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목사님과 유대교 랍비가 공동으로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영어에 능통한 유대교 랍비의 일방적인 주례였다. 그래도 우겨서 족두리에 한복을 입고 패백을 올렸기에 죽도록 고생해 변호사 만들어 호강하려고 벼르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줬다. 자세히 보니 유대인은 한 수 더 심했다. 노골적으로 죽 써서 개준 기분으로 한국 사람 사위를 대하는 듯 했다. 서로 손해를 봤다는 씁쓸한 감정은 결혼 후에도 계속됐다.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는 듯 했다. 된장, 김치가 먹고 싶으면 토렌스로 가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유대인의 모임에 아내와 같이 참석을 하면 마치 다른 세계에서 꿈을 꾸는 듯 했다. 1년 후 비록 아들을 낳았지만 이름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다비드가 되어야 했다. 한국식으로 학렬에 맞춰 강문길이라고 할아버지가 손수 지어왔으나 며느리는 다비드 M 강이라고 호적에 올렸다. 다비드가 뭐냐? 문길이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래서 M을 넣었습니다. 문. 아들은 대답했으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을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는 아들 데비드에게 한국식 교육은 물론 탈무드와 유대인 교육을 동시에 시켜 한국, 미국, 그리고 유대인으로 키우겠다고 말하며 유대인이 되는 경로를 당당하게 설명했다. 유대인? 무슨 소릴? 아들은 한국 사람인데. 라고 다짐했으나 아내에게는 먼 산의 메아리였다. 그러기에 아내가 점점 마음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혼 6개월부터 심신이 피곤했으며 후회스러웠다. 아니 멀리로 떠나고 싶었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 통하고 습관도 같은, 아니 김치, 고추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한국 여자. 스탠포드는커녕 동네 초급 대학이라도 나온 한국 여자. 나와 말이 통하는 한국 여자. 그는 언제부터인가 말이 통하는 한국 여자가 그리웠다. 그리고 갖고 싶었다. 3. 아들과 에리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깊이 숨겨두었던 누런 봉투를 꺼냈다. 거의 26년간 책상 속에서 빛도 못 보고 바람도 통하지 않아 봉투 속에 있는 물건은 마치 질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됐다. 아니, 기지개를 펴고 벌떡 튀어나올 것 같았다. 26년 전 롱비치 등대 앞에 있는 바닷물 속으로 던져버려졌어야 할 아주 작고 오래된 묵주 반지였다. 은으로 둥글게 만든 반지 가운데 작고 평평한 십자가가 잠자리처럼 납작 붙어 있으며 녹두알 만한 크기의 에메랄드가 3mm 간격으로 둥근 은반지에 10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리고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이 되어 있었다. 투박하고 때가 낀 이 묵주 반지를 왼쪽 넷째, 둘째 손가락 마디에 끼고 생각날 때마다 천주님께 기도를 올리라고 하며 그녀가 그에게 준 생이별의 정표였다. 아, 여기 등대 식당에서 오늘 아들과 에리를 만났다니, 바로 여기에서. 그는 묵주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에리의 얼굴을 더듬듯이 요리저리 만져보았다. 잠시 후 오늘 만난 23살의 에리의 얼굴이 사라지면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며 그녀의 입술은 바르르 떨고 있었다. 스티브 변호사님, 아무래도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천주님께 죄가 됩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렵니다. 여기 이거 받으세요. 제 남편에게 선물했던 묵주 반지입니다. 스티브, 당신을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드리니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혹시 천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다시 만나겠지요. 스티브, 천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등대 앞 바닷물에 버리세요. 우리가 처음 찾아왔던 여기, 아시겠죠?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해요. 기다릴게요. 혹시라도 천주님의 은총으로 그 때가 허락된다면 기다릴게요. 죽어서라도. 안녕.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사라지고 에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잠깐, 정선씨, 가지마. 그는 큰 소리를 쳤으나 이번에는 아무런 얼굴도 없었다. 26년 전이었어. 롱비치 등대, 퀸 메리호, 리츠칼튼 호텔, 라구나 해안, 그리고 다나 포인트, 산디에고 카브리오 등대. 그에게 활동사진처럼 비춰지는 그림들은 온통 등대와 등대가 있는 바닷가였다. 그녀는 바다와 등대를 좋아했어. 속초 항구와 등대, 그리고 간포에 있는 문무왕 수중묘. 그는 그녀를 포옹하듯이 묵주 반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어디에 있나요, 정선씨? 4. 27년 전 1987년 그가 근무하던 롱비치 다운타운에 콘로이라는 꽃집이 있었는데 오다가다 가끔씩 들러 신혼에 임신한 아내를 위해 장미꽃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 그의 한때였다. 주디아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같이 출퇴근을 하지만 로맨틱한 사랑의 징표로 장미를 사왔었다. 어느 저녁 무렵 꽃집에 들러 장미 12송이를 주문했는데 전에 못 보던 동양 여인이 꽃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하는 것이 다소 서툴렀으며 영어도 능숙치 않았으나 애교가 있고 인상이 아주 좋았다. 한국 아가씨?
그는 장미를 정성 들여 포장하고 있는 여 종업원에게 물었다. 예, 선생님도 한국 사람? 당황하면서도 반가워하는 표정과 말투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기 이민자로 아주 순박해 보였다. 김정선이라고 본인 소개를 했으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말해주지 않았으며 단지 반갑다고 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면서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변호사? 아, 스티브 강 변호사님. 공부 많이 하신. 그리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들려 장미와 튤립을 살 때마다 그녀는 아주 친절히 대해주었기에 서로 얼굴을 익힌 사이가 됐다. 한 번은 문득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십자가를 보면서 성당에 가느냐고 물었다. 예, 그런데 가끔은 일 때문에 빠진 적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교회에 가느냐고 그에게 되물었다. 가끔 교회에 그리고 시나고그에 라고 대답했다. 시나고그가 뭐냐고 물었다. 유대인 회당이라고 대답하니 의외라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1987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988년 새해가 왔다. 한국에서는 88 올림픽 준비로 분주했다. 그해 2월 발렌타인데이. 오후 5시경 그는 출산을 눈앞에 둔 아내를 위해 작년에도 그러했듯이 금년에도 붉고 아름다운 장미 12송이를 선물하려고 콘로이 꽃집으로 향했다. 꽃이 가장 많이 팔린다는 그날, 꽃집은 손님들로 분주했으나 그래도 반갑게 웃음으로 대해주는 김정선 씨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몹시 피곤해 보였으며 애처로워 보였다. 게다가 강한 꽃향기에 알러지가 생겼는지 하얀 콧물을 줄줄 흘리며 가끔 기침을 하고 있었다. 붉은 장미꽃 12송이, 아니 13송이를 그는 김정선 씨에게 더듬거리면서 주문했다. 장미 13송이? 다진이 아니고요? 보통 12송이를 주문하는 것이 상례인데 왜 13송이를 달라는지 의아해한 얼굴이었으나 주문대로 해야 했다. 예, 12송이, 그리고 한 송이는 각각 따로 포장해 주세요. 두 사람에게 주려고요. 그는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사모님에게 주시려고요.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녀는 꽃 저장 창고에 가서 아주 싱싱하고 우아한 장미를 찾아가지고 나와 예쁜 포장지에 12송이를 그리고 한 송이를 따로 싼 후 예쁜 리본을 각각 붙여주었다. 꽤 많은 금액을 지불한 후 그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는 그녀에게 따로 포장한 장미 한 송이를 내밀면서 말했다. 김정선 씨, 여기 장미 한 송이를 발렌타인 선물로 제가 드립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서. 그리고 그는 부끄러운 듯이 10대 소년처럼 가게를 빠져나갔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외국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으며 알아듣지도 못했으나 같은 피를 나는 그와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즐거움이 둘을 가깝게 해주는 듯 했다. 저녁 늦게 파김치가 돼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가 선물한 장미를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보았다. 스티브 변호사 34살이라고 했으니 세상 떠난 박대위와 같은 나이였다. 오빠라고 생각했다. 아니 남편과 같았다. 임신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꽃을 사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다. 반면 그가 그녀와 같은 한국 사람인 것이 너무나 좋았다. 이민 온 지 불과 1년, 영어도 부족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여기 롱비치가 마치 망망대해에 위치한 작은 섬 같았다. 등대를 좋아하는 그녀가 찾아온 곳 롱비치에서 만난 한국 남자였기 때문에 더 친근했는데
오늘 그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외로웠던 그녀에게 주다니. 비록 그의 아내가 받은 12송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송이가 이토록 그녀에게 눈물 나도록 고마울 수가 없었다. 짠 하도록 고마웠다. 감격의 눈물이 얼굴에 주르르 떨어지고 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찡해졌다. 웬 장미니? 침실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어머니가 어느새 그녀 곁으로 와 하루 종일 꽃꽂이를 하고 온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손님이 줬어. 박서방처럼 생긴 한국 사람이. 그녀는 어머니에게 와락 안기면서 울고 말았다. 박서방처럼 생긴 한국 남자? 어머니는 딸을 으스러지게 꼭 안아주며 같이 울고 말았다. 오, 웬일일까? 그의 아내는 아들을 순산하고 집에서 출산 휴가를 갖게 되니 그는 로펌일과 집안일로 더 바쁘게 됐다. 유대인 장인과 장모가 자주 집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한국인 부모들도 눈치 봐가면서 집으로 찾아왔다. 이런 와중에 그녀의 저녁 초대가 있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받은 장미가 너무 고마워 꼭 저녁을 사고 싶다고 하며 롱비치 등대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다. 너무나 반가웠다. 그녀가 왜 그리도 눈에서 아른거리는지 보고 싶었다. 1988년 4월 롱비치 항구는 온갖 꽃으로 화사했으며 둘의 만남은 가슴 설레며 바다 깊숙이 숨겨진 진주를 찾는 마음이었다. 롱비치 등대식당에서의 만남은 큰 부담이 가는 만남이었으나 즐거웠다. 알고 보니 그녀는 등대와 바다를 좋아하는 강원도 속초 아가씨로 원래 간호사였다. 홀로 된 어머니가 미리 미국에 와 있어서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이민 온 것이 1987년 봄이었으니 이제 막 1년이 지난 셈이었다. 듣고 보니 외삼촌이 도와주기는 하나 모든 것이 속초 아가씨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간 한국간호사협회가 제공하는 학교에 다녀야 했으며 그녀도 운전면허와 차 구입, 아파트와 생활비를 위해 취직을 해야 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배워둔 꽃꽂이 실력으로 콘로이 꽃집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작년 9월이었다고 한다. 그러기에 그가 가끔 꽃집에 들려 꽃을 주문할 때마다 무척 반가웠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유달리 등대를 좋아한다고 하며 기회가 되면 산페드르 등대 그리고 다나 포인트 해변 그리고 산디에고 카브리오 등대를 한 번만 데려다주면 고맙겠다고 하며 앞에 놓인 스파게티를 조금씩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씻고 있었다. 등대를? 카브리오 등대? 네, 카브리오 등대. 그녀는 가슴에 성호를 그었다. 둘은 식당을 나와 우선 그들 앞에 서 있는 롱비치 등대부터 같이 둘러보았다. 등대 옆에서 바라본 맞은편 퀸 메리오 식당에서 요란한 음악이 흘러나오며 찬란한 불빛이 비쳐나왔다. 변호사님, 이제 집에 가셔야죠. 사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그리고 그 둘은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젖을 물리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유태인과 한국 사람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멀리 속초를 마음속에 떠올렸다. 속초 바닷가에서 먹었던 싱싱한 회와 그 곁에서 멀리 비춰 보내주던 등대불이 눈에 선했다. 그 후 몇 차례 전화로 인사를 주고받다가 또 한 차례 퀸 메리 식당에서 만났다. 5월 말이었다. 이번에는 붉은 와인을 한 잔 마신 것이 전번과는 달랐다. 속초 여고를 졸업한 그녀는 1976년에 강릉 간호학교에 입학했다. 3년 후 간호사가 돼 속초 보건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후 결혼을 했다고 조용히 말하더니 눈시울을 껌뻑였다.
잠시 멍하니 밖을 쳐다보더니 2년 후 남편은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남편이 무슨 일로? 그는 깜짝 놀라 물었으나 그녀는 더 이상의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먼저 미국에 간 어머니의 초청으로 작년에 이민으로 여기에 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망인? 그는 그녀가 지금까지 미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이었다. 그녀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는데 아마도 남편의 죽음을 말한 것이 후회가 됐기 때문인 듯 했다. 퀸 메리오 식당에서 바라다 본 롱비치 등대와 식당에는 강한 불이 켜 있었으며 그곳에서도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상대적이었다. 등대에서 본 퀸 메리와 퀸 메리에서 본 등대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둘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미망인이 된 그녀가 가여웠다. 그리고 사연을 알고 싶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공교롭게도 약 1개월 후인 6월 말 토요일 저녁 둘은 롱비치 등대 주차장에서 만나 이번에는 그녀가 부탁한 대로 차를 몰고 태평양 연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선녀가 밤중에 놀다 간 태평양 바다가 그들의 가슴 속으로 달려 들어온다. 존 웨인이 살았다는 뉴포트를 지나 화가들이 운집한다는 라구나 해안을 지나 높은 언덕에 마녀의 성처럼 웅장한 리츠칼튼 호텔 커피점에 들렀다. 멀리 은빛같이 빛나는 태평양에서 들려오는 은근한 선율은 속초 앞바다에서 오는 듯했다. 바다를 좋아한다는 그녀에게 베푸는 자연스러운 선물이었다. 저녁 노을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호텔 앞 백사장에서 멀리 서편에 있을 속초 앞바다를 바라다 보았다. 그리고 달려간 다나 포인트에서 저녁으로 먹은 싱싱한 왕게, 사시미, 그리고 와인 한 잔이 고향 앞바다에 데려다주는 듯 했다. 그녀의 손은 바닷바람에 차가웠으나 마음은 따스했다. 그리고 되돌아온 롱비치 등대에서 따스한 커피를 한잔한 후 헤어졌을 때 그는 온 세상을 마음속에 집어넣은 느낌이었다. 아니, 한국 여인의 마음을 통째로 삼킨 느낌이었다. 7월과 8월 그는 두 차례 그녀가 가고 싶다고 한 산 페드로 등대와 멀리 산타바바라 북쪽 해안에 있는 롬폭과 그 반도에 있는 등대를 찾아갔다. 특히 롬폭 해안에 핀 들꽃들이 아름다웠다. 그녀는 들꽃을 한알은 가슴에 안고 울다가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가보고 싶다고 한 산디에고 카브리오 등대를 찾은 것은 9월 중순 산타아나 인디안 썸머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토요일 오후였다. 뉴포트, 라구나, 다나 포인트, 그리고 산디에고 시월드를 경유해 서쪽 한적한 해안 카브리오 반도 언덕길을 타고 남쪽으로 달려가니 확 트인 태평양, 특히 산디아고 군항이 옆으로 보이며 멀리 코로나도 다리가 보이는 카브리오 등대에 도착했다. 카브리오 반도 마지막에 이다지도 높은 언덕이 있는 것이 신기했다. 바닷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그녀는 보고 싶었던 카브리오 등대를 보면서 마치 고향 속초에 돌아온 듯이 흥분돼 있었다. 멀리 뵈는 군함들과 국립묘지가 그녀를 더더욱 흥분케 하는 듯 했다. 왜 그녀는 이다지도 흥분하는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지. 나도 덩달아 가슴이 울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저기 뵈는 국립묘지는 해군 장병만 묻혀 있는가 라고 물었다. 해군 장병뿐만 아니라 육군도 있답니다. 육군도? 그녀는 육군이란 말을 크게 강조를 했다. 등대 주위는 가파르기 때문에 철망 펜스로 둘러쳐 있었으며 그 밑을 보니 파란 바다가 직접 눈에 보여 아찔했다. 여기 등대 가파른 저 밑으로 떨어지면 죽겠지요? 라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 네? 정선 씨,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멀리 코로나도 다리가 베는 전망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저 다리를 지나 더 남쪽으로 가면 멕시코가 되며 그리고 그곳 바다에 가면 수많은 고래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장관을 볼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둘은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멀리 바다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워 그는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어느 순간 곁에 앉아있는 그녀가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는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 흑흑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선 씨, 우시나요? 그는 당황해 물었다. 네, 너무 행복해서요. 고맙습니다, 스티브님. 고맙긴. 그는 그녀를 살며시 그의 어깨를 그녀에게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다. 스티브 변호사님, 저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사모님을 안아주듯이. 그 순간 그는 그녀의 간절하고 안타까운 애원의 눈빛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아주 꼭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옹해 주었다. 죽은 그이의 품에 안긴 것 같아요. 보고 싶었었는데, 안기고 싶었었는데. 죽은 그이? 그는 마침내 묻지 못할 질문을 하고 말았다. 6. 한국의 동해안 중에서 속초 항구와 등대 그리고 바닷물처럼 깨끗하고 아늑한 곳은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속초 처녀 김정선과 4살 위인 총각 박정국은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오빠 동생으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다. 정선, 정국, 언뜻 들으면 정자 돌림의 온우이였다. 오빠 정국은 정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다. 둘은 사랑했다. 천주교 집안의 딸 정선과 불교 집안의 아들 정국의 집안은 별 문제없는 이웃이었으나 강릉고를 졸업하고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해 소위로 인간하면서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속초 여고를 나와 간호학생이 된 정선의 존재는 육사를 졸업한 대한민국 육군 중위와 동격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박중위의 어머니는 한참 격이 높은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간호원이 돼 속초 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김정선과 박정국 육군대위는 시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육사 출신 육군대위가 지방 간호사와 결혼을 하다니 시어머니는 죽서 개준 마음이었다. 게다가 천주교가 눈에 가시처럼 베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예수도 궤변이요. 이를 신봉하는 며느리는 정신병자라고 학대했다. 시집 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애가 없으니 공공연하게 며느리를 구박했다. 새색시 김정선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게 됐으며 시어머니가 무서웠다. 원주 일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남편 박대위가 속초로와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들이 즐겨 만나 데이트를 했던 곳은 속초 등대였다. 둘은 속초 등대로 갔다. 벼랑이 다소 가파른 등대 언덕에 앉아 멀리 바다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벼랑 중간에 붉고 큰 꽃망울들이 보였다. 거칠고 진한 초록색의 잎에 숨어있는 그 꽃들은 마치 피를 토하며 그녀를 이리로 내려오라고 유혹하는 것 같았다. 여보, 잠깐만 저 꽃을 따올게요. 새색시 정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경사가 꽤 급한 벼랑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막무가내로 내려가고 있었다. 꽃을 따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마는. 안 돼, 정선아. 내려가면 위험해. 거기 그대로 서 있어. 남편 박대위는 벼락같이 아내의 뒤를 따랐다. 그 순간 아악 하는 소리와 함께 아내는
벼랑에서 미끄러져 깊은 바닷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순간적인 사건이었다. 남편 박대위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역시 바닷물로 뛰어들었으나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아내가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며 물속에서 밖으로 얼굴을 내놓는 순간 남편은 아내를 향해 헤엄쳐 갔다. 아내의 얼굴이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있는 힘을 다해 아내를 낚아챘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정선은 의식을 회복했다. 그녀는 속초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떠 살았으나 남편은 아내를 구하려다 오히려 익사를 하고 말았음을 알게 됐다. 남편이 죽다니. 남편이 죽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붉은 꽃을 따 남편에게 주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나 때문에 죽다니 내 대신 원통하고 미안했다. 시집 식구들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왔다. 시어머니는 우상처럼 생각하던 자랑스러운 아들 박대희가 죽어 흰 모포에 쌓여 영안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땅을 쳤다. 아내를 살리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아내는 살리고 본인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시어머니는 더 원통하고 분해 울고 또 울다가 기절했다. 남편을 잃은 정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으며 남편의 장례를 지냈는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몸이 회복돼 마치 죄인처럼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눈물만 흘리며 땅에 주저앉았을 뿐이었다. 그래도 그 와중에 그녀에게 전달된 유품이 있었다. 남편의 지갑 속에 은으로 만든 반지가 있었다. 결혼하던 날 남편에게 따로 선물한 묵주반지였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에 가 있더라도 이 반지를 끼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는 기꺼이 그 묵주반지를 아내라고 생각하며 항상 지니고 다녔으며 가끔 천주교회에도 가 미사를 올리는 신도가 됐었다. 아내가 준 그 묵주반지가 아내의 손에 다시 돌려졌다. 남편이 사고로 죽던 그 해 그녀는 꽃다운 젊은 22세의 간호사였으나 더 이상 여기 한국에서 살아갈 힘도 없었으며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을 볼 면목도 없었기에 먼저 미국에 간 어머니를 통해 이민 수속을 시작했다. 그리고 기다린 5년의 세월은 가시밭길이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따가운 원망과 심심치 않은 폭행도 있었으나 그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자격이 없었다. 남편을 죽인 여자, 아내를 대신해 죽은 남편이기 때문이었다. 피말리는 5년, 야외 천주에게 매달려 울기만 한 안타까운 세월이었다. 아, 그랬었군요. 정선 씨 힘든 세월을 보냈군요. 그는 마침내 왜 그녀가 그토록 등대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우리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처럼 남편 박대휘님은 정선 씨를 위해 대신 죽었군요. 그러고 보니 남편은 진정으로 정선 씨를 사랑했었군요. 그는 독백을 하였다. 그는 그녀를 꼭 포옹해 주었다. 두 사람의 체온이 더 따스해지면서 그녀는 마음을 진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마음을 아는 듯했다. 카브리오 등대를 뒤로 하고 다시 돌아온 롱비치 항구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를 위해 대신 죽은 박대휘를 상상해 보았다. 공교롭게도 박대휘와 그는 같은 나이였으며 그녀 또한 그의 아내와 같은 나이였다. 아, 무슨 인연인가. 죽은 박대휘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자의 얼굴로 그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박대휘의 혼이 태평양을 넘어 여기 롱비치 항구에서 아내를 찾고 있는 듯했다. 죄책감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아내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와 헤어져 집으로 온 그녀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어쩌다 만난 그는 죽은 남편과 동갑이요 오빠 같았다. 그리고 그를 점점 더 사랑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듯 했다. 어찌 보면 화목한 가정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으며 천주 야외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육체적 간음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간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가을 단풍이 눈에 띄는 저녁, 그와 그녀는 처음 만났던 등대 식당에서 붉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으나 서로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잘 익은 몬테나산 쇠고기를 조금 잘라 그의 접시에 올려놓으면서 먹기를 권했다. 마치 죽은 남편에게 하듯이. 그도 또한 알래스카 왕새우의 몸뚱이를 매끄럽고 사근사근한 소스에 담갔다가 그녀의 접시에 올려놓았다. 마치 그의 아내에게 하듯이. 잠시 후 커피를 조금 마신 그녀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검은 손가방에서 푸른 천에 곱게 싼 물건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조심조심 천을 벗기니 군데군데에 회색깔로 색깔이 바랜 꽤 큰 은반지가 나왔다. 둥근 은반지 몸통에 십자가가 얇게 누워있으며 4mm 간격으로 초록의 에메랄드가 나란히 박힌 묵주반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묵주반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스티브 변호사님,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군요. 여기 제 남편에게 주었던 묵주반지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날 때면 손에 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스티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담이 되신다면 여기 등대 앞 바닷물에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린 더 만나면 안 되겠지요. 혹시 천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만날 날도 있겠지요마는 저를 더 찾지 마세요. 저도 찾지 않으렵니다. 정선 씨.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결심을 읽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말이 옳았으니까.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이라는 목소리가 식당 벽에서 울려나왔다. 그녀는 손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정선 씨, 사랑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녀가 나간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확히 2주 후 그는 그녀가 보고 싶어 콜로이 꽃집에 들러 그녀를 찾았다. 50대의 백인 주인 여자가 나와 뜻밖의 소식을 알려줬다. 며칠 전 꽃집을 그만두고 간호사가 되어 큰 병원으로 일하러 갔노라고. 그리고 주인은 붉은 장미꽃 한 송이를 곱게 싸 그에게 주면서 스티브 변호사가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 그녀가 부탁을 했노라고 말했다. 7. 그리고 26년, 그는 60세가 됐다. 인연이 없었는지 그와 그녀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으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뜻밖에도 아들과 그의 애인을 2차례 더 만나면서 꼭꼭 숨겨두었던 그 묵주반지가 애타게 그를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됐다. 에리의 아버지는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어머니보다 무려 15살이나 나이가 많았으며 4년 전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어머니는 진실한 가톨릭 신자로 의료 봉사활동을 하러 중남미에 자주 간다고 했다. 그리고 금년에 56세가 된다고 하며 참으로 신기하게도 데비드의 어머니와 나이가 같다고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출장으로 간 김에 팔로 알토에 있는 캔들스틱 레스토랑에서
아들과 에리를 만나 저녁 한때를 보냈다. 즐거운 식사 중에 에리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그를 놀라게 했다. 저의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요. 이름은 김정선이라고 하지요. 김정선? 그는 깜짝 놀라 와인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더 놀란 것은 에리와 아들이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다. 괜찮다. 미안해. 그의 가슴은 벌렁벌렁 뛰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을 통해 그녀의 소재와 전화번호를 알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아직도 롱비치에서 멀지 않은 가데나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난 26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을까? 기적이었다. 그도 그랬었지만 그녀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무한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그녀의 결혼이었다. 그녀는 그녀를 위해 예수님처럼 죽은 남편 박대위를 생각하며 결단코 재혼하지 않고 평생 살 거라고 말했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리워 한국 남자인 그를 만났을 때 마치 남편을 만난 것처럼 행복하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나이 많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 왜 그다지도 빨리 마음을 바꿨었는지, 그와 이별한 지 불과 1년 만에 무엇이 급해서 결혼을 했을까? 그렇다면 정말 그녀는 행복했을까?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자고 하면 그녀는 그를 만나줄까? 설령 만난다고 해도 옛날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육체적인 간음은 물론 정신적인 간음도 천주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그녀는 말했었는데 제7계명은 말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혹시라도 그녀도 그녀의 딸이 사귀는 애인 데비드가 그의 아들인 것을 눈치채고 있는지 그는 2주간 여러모로 생각하며 아들이 일러준 전화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다가 중간에 끊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마음은 뜻밖의 용기로 이어진다고 했듯이 며칠 후 그는 숨을 크게 몰아쉬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했다. 그녀는 몇 마디 말도 못하고 그가 하자는 대로 다음 토요일 저녁 6시 26년 전 헤어졌던 그 등대 식당, 그때 그 자리에 먼저 와 그를 초조히 기다렸다. 무조건 보고 싶었다. 어떻게 변했을까? 늙었을까? 그때 그는 34살, 그리고 그녀는 30살의 젊음이었는데 그가 멀리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26년의 세월이 몹시 길었다고 느꼈다. 머리가 조금 벗겨졌으며 흰머리가 귀 옆에서 지나온 세월을 일러주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조금 늙어진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옛사랑의 냄새가 그녀의 가슴에 스며드는 듯 했다. 변함이 없네, 정선 씨. 그는 이렇게 말했으나 여기저기에 배는 흰 머리칼과 거칠어진 손등에서 기다림의 한을 볼 수가 있었다. 그녀의 고백이 그의 귓속에서 아련했다. 그에게 묵주반지를 주고 이별했던 그녀는 그로부터 진정 멀리 떠남으로 그와 그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요 천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지금에 와서 그를 멀리 놓아준다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버리는 바보요 패배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놓아주어야 했기에 꽃집에서 나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의 일을 시작했었다. 간호사 일을 하던 중 그녀는 맥나이트라는 유대계 백인을 만났는데 무려 15세나 나이가 더 많았으며 심장병에 척추가 불편했다. 맥나이트 씨는 간호사 김정선 씨를 사랑했으며 마침내 청혼을 했다. 웬일일까? 그녀는 그녀가 생각했던 결혼과 180도 다른 길을
의외로 선택했다. 외롭고 한스러운 결혼이었으나 천주님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며 병들고 힘든 유대인 남편을 선뜻 택했다. 그녀는 그녀를 위해 죽은 남편 박대위가 다시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른 유대인과 살았다고 고백했다. 얼마 전에 그녀는 딸이 소개해준 데비드가 그의 아들임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깜짝 놀랐었다. 그러나 딸과 아들을 못 잃은 그와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묵주반지에 4mm 간격으로 부착된 깨알만한 에메랄드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애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26년 전 우리가 그랬듯이.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정선 씨. 우리처럼. 정선 씨, 여기 당신이 준 묵주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 드리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녀는 그의 은근한 사랑을 읽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와 등대 앞에서 바다를 바라다 보았다. 그녀는 묵주반지를 그의 손에 도로 건네주면서 말했다. 스티브, 이 묵주반지를 멀리 바닷물에 던져 버려주세요. 예?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던져버리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그에게 또 한 번 재촉하니 그는 마지못해 묵주반지를 멀리 바다를 향해 던졌다. 타원을 그리며 26년간 지켜온 사랑의 징표가 풍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스티브, 우린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애들의 사랑을 위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둘만 아는 사랑했던 과거를 오늘 저기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었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추억이지요. 스티브, 우린 과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보고 싶을 때 여기 등대로 찾아와 던져버린 옛 사랑을 추억해 볼 뿐이지요. 그녀는 공손히 인사를 한 후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멍하니 서 있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울지 않는 모습이었다. 스티브,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다에 던져버린 묵주반지처럼. 오늘 들으신 작품은 연규호 작가님의 단편소설 묵주반지는 알고 있다 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